개수 관계야. 그래서 그런 분야들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풀이 유형 정도를 건드릴 거고, 4단원이 마지막으로 될 거고, 확실히 이제 4단원의 내용은 더 많은데, 더 많은 내용들 건너 스킵하는 것들이 꽤 될 거야. 알아들어?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주요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확실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3단원을 들어가도 3단원은 상대적으로 1, 2, 4단원에 비해서 100점 맞는 친구들이 많아.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4단원은 사실 분량도 많고 좀 지랄이라서, 자, 일단 이 페이지를 펴보면 우리가 4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나오는데, 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가는 반응, 우리 1단원에서는 이러한 변화만 배웠는데 4단원에서는 생성물질이 다시 반응물질로 되돌아가는 반응까지도 얹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반응은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되돌아가는 반응은 역반응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가역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라는 뜻이란다. 되돌아가는 반응이 가능하다 그럼 가역 반응이고, 되돌아가는 반응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일어나긴 하는데 100만 개 중에 하나다, 1000만 개 중에 하나다, 거의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정도가 되면 비가역 반응으로 쳐준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조건을 막 변화시켜주면 가끔 가다가 비가역 반응이 가역 반응이 되기도 해. 그래서 일부 조건만 잘 조정해주면 가역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단다. 자, 그래서 원래 내신에서는 요 가역 반응들의 얘들을 암기해야 돼. 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저 가역 반응의 얘들을 암기할 거야. 반응식 자체를.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할 거야 말 거야? 안 할 거야. 지금은 안 할 거야. 물론 이제 약간 여기서 흥미유발 좀 재밌는 내용을 건드려 보면, 그 물의 검출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거기 표에 물의 검출 반응. 얘가 이제 화학 원에 교재 저런 식으로 나와 있질 않아. 내가 적은 거야 그냥. 물의 검출. 물의 검출이 뭐야? 액체 방울이 떨어져 있는데 얘가 물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확인해?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그게 이제 물의 검출이야. 얘 먹은지 확인하고 싶어. 그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물을 검출하는 방법이 COCl2 뭐라고 읽게? 염화코발트. 들어봤니?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에 물이 닿으면 붉은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되는데, 들어본 적 있니? 자, 이거 읽을 때 적지 마.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재밌자고 하는 얘기야. 얘 읽을 때 붉은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되는데, 요 뒤에 6H2O 염화코발트 6수화물 하고 읽는 거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저 안 적어도 돼. 아우 난 관심 없어 싶으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리고 이제 CuSO4 황산불이지. 황산불이 원래 무슨 색이야? 파란색으로 알고 있지. 파란색은 말이야 물하고 같이 있을 때 파란색이 돼. 얘는 하얀색 가루야, 가루. 흰색의 가루 형태를 띠고 있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 황산불이 고체 봤니 혹시? 소금 알갱이처럼 이렇게 각져 있단다 원래. 황산불이 그 고체 결정은.
근데 얘는 가루. 결정이 아니야. 가루에다가 물이 묻잖아? 재밌자고 하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아. 명명법에 대해서랑 결정 구조를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화학원 과정도 아니고 화투 과정도 아니야. 굳이 하자면 대학 과정의 일부. 재밌자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어. CuSO4 오수화물이 되겠지, 그지? 얘는 푸른 결정이 돼. 푸른색 맞지? 결정 구조를 이뤄. 결정 이뻐, 그지? 항상 우리 결정 봤니? 예뻐. 이쁘게 생겨. 그래서 얘가 오수화물이라고 읽는데, 얘네들 이온 결합 물질에 점 찍혀서 뭐 몇 H2O 할 때 요 H2O 이때 달라붙은 물을 결정수라고 부른단다. 결정수라고 불러. 뭐 이게 화학원에서 등장하지 않는 명칭이야. 결정수로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왜 흰색 가루에다 물 붙으면 결정 구조를 이루냐면, 이게 3단원에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우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 이온 결정이 이루어질 때 결정 구조 그러면 뭐게? 화학원에서는 그냥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결정 그러면 입자들이 일정한 배치를 이루고 있으면 그걸 결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액체 상태로 결정 구조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액정이 있어.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결정 그러면 고체로 생각하면 되는데,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액체 상태의 결정도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정 구조 그러면 일정한 격자, 구조 이렇게 배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다. 근데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누가 더 커? 그새 까먹었어. 음이온보다 큰 양이온은 없다 그랬잖아. 무조건 음이온이 크다고. 응?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반복되는데, 요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 근데 이렇게 딱 맞게 틈새가 양이온이 딱 맞게 들어가기 좋게 돼 있으면 결정 구조가 형성이 돼. 근데 말이야, 음이온이 큼직큼직하게 있는데, 큼직큼직하게 음이온끼리 이렇게 덧대고 있으면 이건 되게 불안정한 구조 아니야? 서로 밀쳐내고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양이온이 이렇게 가운데 얘네들의 전하를 좀 중화시켜서 붙여줘야 되는데, 양이온 크기가 요만하잖아. 그럼 이게 돼, 안 돼? 한쪽에 달라붙는다. 어느 한쪽에 달라붙어서 결정 구조가 성립이 안 돼. 이게 하얀 색깔. 그래서 구리이온의 크기가 황산이온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 그래서 결정 구조를 이루려고 하니까 안 돼서 구리이온을 누가 둘러싸죠?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서 요 틈을 메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물 분자 덕분에 요 틈을 딱 맞출 수 있다 해서 오수 결정수라고 부르죠. 수화가 뭐게? 수화가 입자를 물 분자가 둘러싸면 수화라고 불러. 그래서 구리이온을 5개의 물 분자가 둘러싼 형태라서 오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코발트 이온을 6개의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육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재미없지? 난 이런 거 혹시라도 재밌을까봐, 나 같은 변태가 있어서 재밌을까봐 한 거니까. 화학원은 아니야. 교수님한테 배우는데 교수님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대학교에도 잘 안 배워. 아무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야. 명칭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황산구리 오수화물이고, 요때 수화된 물들을 결정수라고 부른다는 그 명칭에 대한 기원, 어원 이런 것들을 살짝 설명해 준 것뿐이야. 이건 나중에 외우자. 기말고사 볼 땐 외워야 돼. 암기를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 되게 중요하다. 응? 자, 아무튼 가역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암기해주고, 비가역 반응은 따로 외울 필요가 별로 없지. 워낙에 유명한 것들이 비가역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어. 뭐야? 중화 반응. 그지? 아, 연소 반응이 가장 유명하지. 연소 반응. 그지? 뭐 메세인이 연소됐는데 뜬금없이 또 메세인이 이쪽에 또 생겨.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랑 해서 말이 돼? 안 되잖아. 비가역 반응. 그리고 삼연계 중화 반응 역시 비가역 반응. 야, 중화 반응 밑에다가 괄호치고 앙금 쓰자. 아, 진짜 어떤 학교 선생님은 앙금 생성 반응도 가르친대. 아, 교육과정에 없어 원래. 근데 작년에 어떤 놈들한테서 우리 선생님은 앙금 생성 반응도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게 내가 기억이 나. 작년에.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그지? 그 세 가지. 나중에 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반응식 몇 개 적어줄 거야. 그때 외우도록 하자. 응? 지금은 안 적고 넘어갈게. 지금은 안 적고 넘어갈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비가역 반응이 있구나,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구나 로 출발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비가역 반응만 다루고 있었잖아. 그지? 1단원에서 역반응 고려한 적 있어? 없잖아. 반응물질 중에 하나가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4단원에서는 이제 가역 반응을 중심으로 먼저 가져갈 거야. 그래서 반응 용기 속에 A만 있어. 반응물질만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역반응 돼? 안 돼? 안 되지. 이 원료가 있어야 역반응이 가능할 거 아니야. 원료가 없어. 그래서 처음엔 정반응밖에 진행이 안 되다가 생성물질이 좀 늘어나고 반응물질이 없어지면, 그지? 얘네들이 다시 A를 다시 만들어내는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역반응이 한참 진행되고 나면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구간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볼 땐 변화가 없어 보이겠지. 물론 정반응과 역반응이 멈춰 있는 건 아니야. 멈춰 있으면 안 돼. 응? 가역 반응에선 이렇게 반응이 완결됐어.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응? 우리가 말이야, 이게 화학 반응, 1단원의 화학 반응에서 얘가 이만큼 들어있고 얘가 요만큼 들어있는데 반응이 완결될 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싹 다 반응하지. 그치? 한 개 반응 물질이 싹 다 없어져야 되잖아. 반응 후에 A랑 C만 남아야 돼. 그치? 근데 가역 반응이 되잖아. 그럼 반응 후에 A도 남고 B도 남고 C도 남게 돼. 그치?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반응 물질도 싹 다 남아있고 생성물질도 싹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가 안 나타나게 된단다.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게?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단다. 요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야. 얘 명칭은 이제 한글로 쓰면 별거 없는데 영어로 쓰면 되게 멋있어 보여.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해서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안 적어도 되고. 자, 그래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최종 형태의 차이도, 가역 반응은 반응 물질 모두, 생성 물질 모두가 남아 있어야 되고, 비가역 반응은 반응 물질 중에 일부만 남아 있어야 되지. 한 종류는 싹 다 사라져야 돼. 생성 물질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고, 동적 평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평형이 등장을 해. 상평형이 등장을 해. 자, 상평형은, 요 상은 뭐를 의미하게? 물질의 상태를 의미해.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평형 아니면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평형 아니면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평형 모두 다 형성이 된다. 얘들아, 고체와 액체의 상평형, 물과 얼음의 상평형, 온도 몇 도씩? 0도씩. 0도씨에서 고체와 액체가 상평형, 물의 경우에는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맥도날드 잘 가니 요새? KFC나 뭐 이런 데서 거기에서 얼음 받아 먹잖아. 얼음 콜라. 콜라 쪽 빨아 먹으면 얼음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적 있니? 이게 이 증거야. 그지? 요 사이에서 다시 액체가 고체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붙어. 그지? 상평형을 이루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반복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책에서 문제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게 얘야. 뭐겠어? 물, 기, 뭐가 돼? 수증기. 그지? 야, 기체 물. 기체 상태의 물 분자, 액체 상태의 물 분자. 근데 수증기라고 부르잖아. 그지? 질소기체는 질소증기라고 안 부르지. 이것도 영역을 벗어나는 거긴 한데 한번 구분 지어 보는 거야. 야, 증기와 기체의 차이는 무슨 차이겠니? 쓸데없는 얘기인가? 쓸데없긴 해. 공존하고 있으면 증기, 얘만 있으면 기체. 그지? 질소 액체 보여? 없잖아. 그지? 이 온도에서는 액체가 없어. 그렇게 구분 짓는데 나도 읽은 거야. 자,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 기화지. 기화에는 몇 가지가 종류가, 기화의 방법 증발과 끓음. 그지? 이번엔 증발만. 오케이? 자, 수증기가 물방울로 다시 되돌아가 지구화학용어로 응결 그래지. 화학에서는 응축이라고 부를래. 돼? 응축이라고 부를 거야. 사실은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것도 응축의 한 종류야. 고체와 액체를 응축상이라고 부른단다. 둘을 뭉뚱그려서 분자들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응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수증기, 기체가 액체나 기체가 고체로 되면 응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것도 때에 따라서 문제로 등장하기는 하거든. 승화지 둘 다. 명칭이 승화잖아.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요 승화, 요 승화. 그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문제로 잘 나와. 뭐가 나오게? CO2. CO2 고체 뭐라고 불러? 5글자로? 몰라? 드라이 아이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겠지? 드라이 아이스 고체를 텅 하고 집어넣으면 기체로 승화되기도 하고, 기체로 승화됐던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승화되기도 하고 해서 명칭이 같으니까 승화속도 쓰면 헷갈려. 은근 헷갈리더라고. 작년에 좀 유행을 했어, 이산화탄소라는 게. 자, 아무튼 꾸준한 유행을 타는 건 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면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알고 있어? 얘는 말이야, 컵에다가 물 부으면 일단 증발이 일어나지. 응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데 증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이게 가역 반응의 조건을 만들려면 뚜껑을 닫아야 돼. 그지? 안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마찬가지야. 싹 다 증발에 날아가겠지. 뚜껑을 닫아두면 액체 일부가 이렇게 증발하고, 증발된 수증기들이 다시 응축되면서 증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돼. 그지?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면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열하게 증발과 응축은 계속되고 있다. 그 상태를 동적 평형, 상평형이라고 부른다. 그래프 있지? 시간, 속도, 주, 그린 거. 그래프 있지? 별표죠. 요 그래프 그대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얘를 활용하는 문제야. 전부 다. 근데 얘에 대해서 좀 더 자잘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뭐 까먹을 텐데. 중요하긴 해. 시험 볼 땐 중요한데 아무튼 별표나 쳐. 오케이? 자, 이게 상평형. 상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평형 나오니? 용해평형 나온다. 얘들아, 용해평형이 나와. 자, 용해평형, 용해. 그러면 용질, 용매 떠오르지? 그지? 용질, 용매, 용액이 떠오르지? 그지?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용해잖아. 그지? 맞지? 설탕. 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설탕 수용액이 돼. 그지? 다시 빠져나와. 얘가 용해되는 반응이고, 그러면 빠져나오는 반응은 뭐라고 불러? 석출이라고 불러. 그지? 아니? 석출이라고 불러. 자, 얘네들 용해 평형은 뭐야?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거지. 물론 멈춰있진 않아요. 그지? 요 상태가 용해 평형이야. 용해 평형을 이루는 용해를 무슨 용해? 포화용해. 그지? 거기에 내가 문장 비슷하게 해서 적어놓은 농구 같은데 그 밑에다가 저렇게 써봐. 용질의 용해 속도, 용질의 석출 속도에서 포화용해 이렇게 하는 걸 썼는데 이거 V다. N 아니야. V. 글씨를 못 읽더라. 내 글씨를. 열받게. 개빡쳐. 얘들아, 용해 속도가 더 빨라. 용해 속도가 더 빨라. 그럼 용기를 더 넣어줘도 녹아 들어가겠지. 무슨 용해? 불포화용해. 불포화용해. 돼? 이렇게 되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미리 얘기 쓸까봐. 석출 속도가 더 빠른 건 없는 거야. 알았어? 하지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놓고선 과포화용액이요 하고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는데, 과포화용액은 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상태야. 설명하기 힘든 상태야. 병딱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데 이게 안정화되어 있어. 이게 뭐 이상한, 좀 이상한 상태야. 아무튼 포화용액, 불포화용액으로 부른다. 아니? 자, 한 번 더 넘기자. 하나 더 넘겨보면 화학평형이 나온다. 걔를 좀 자세하게, 완전 자세하게는 말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화투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고. 내 고1 때부터 이렇게 약간 기준 잡고 모든 현상을 이렇게 접근하는 그걸 좋아하거든. 아무튼 NO2 이산화질소가 N2O4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요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 얘가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바뀔 수도 있어. 응? 앞뒤가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되는데, 아우 코가 져. 이게 무슨 색?
오, 우와. 겁나 알뜰하게 썼어. 아이고야. NO2 무슨 색이게? 기체가 갈색이다. 갈색. N2O4는 무색이란다. 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막 반복되다가 멈추게 되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고 멈추진 않았고, 그지? 화학 평형 상태인 거야. 그리고 얘와 관련해서는 내신 때는 그래프도 좀 설명해주고 할 테지만 그거보다 재밌는 거 알려주려고 해. 자, 시험관에 NO2만 가득 넣어서 10g을 채웠어. 그럼 갈색이 겁내 진하게 존재하겠지. 시간이 지나잖아? N2O4가 많아지면서 갈색이 연해지겠지. 연한 갈색이 될 거야. 이때가 평형을 이루겠지? 그지? 화학 평형을 이루게 될 거야. 동적 평형. 그리고 말이야, 시험관에, 똑같은 시험관에 N2O4만 가득 채워서 10g으로 만들었어. 그럼 시간이 지나잖아? 색깔이 완전히 똑같아져. 동적 평형을 이루는 색깔이 똑같아져. 이때 색깔이 똑같아야 될 조건은, 똑같아지는 조건은 뭐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단다. 잔다. 내 목소리 때문이야. 응? 아이유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아이씨, 왜 이렇게 코가 내렸구나. 자, 똑같아져. 응? 근데 여기에다가 온도가 달라지면 이게 색깔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온도를 좀 높여주는 뜨거운 물을 갖다 넣어주면 얘 색깔이 진해지거나 옅어지겠고, 얼음을 넣어도 진해지거나 옅어지겠지. 근데 니들이 알다시피 내가 암기를 잘 해 못해. 잘 못 외우는 거 알지? 잘 못 외워. 응?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의 시간만 주면, 뭐 1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난 알 수 있어. 그거 알려주려고 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을. 자, 먼저 얘네들 말이야, 정반응과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쟤네들이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까 역반응이 발열 반응일까? 요걸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정반응이 발열 반응, 역반응이 발열 반응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잡기 편한 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준 잡은 거. 화학 혼자 공부했다 그랬지.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서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런 규칙이 있네 그래가지고 꾸준히 잡아갔는데 대학교 때도 적용이 돼. 이게 난 물을 기준으로 잡았어. 얘가 H2O 수증기가 될 때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이거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이지. 알고 있어? 얘 흡열이야. 그러니까 물 분자랑 수증기, 액체 상태는 무슨 상? 응축상.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 그러다가 수증기가 되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잖아. 흡수야. 이거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예외 있어 없어? 없어. 예외가 아예 없단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외가 있긴 해. 가끔 이렇게 원자들이 너무 가까워져서 원자가 뭉개져. 그러면 예외가 나타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흡열 반응이고 원자 사이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발열 반응이야. 우리말이야. 2단원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어. 뭐게? 오래간만에 수업하느라 하니까 졸려서 죽겠냐? 윤이야? 아유 저건 그 양이온하고 전자가 붙어있을 때 원자였지. 그러다가 양이온하고 전자가 멀어져.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지? 이온화 에너지. 그지? 어찌됐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았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응? 좀 더 이론적으로 다뤄주세요. 뭐 이런 거 해주면 3단원 내용을 배워야 돼. 거기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준 하나 잡아둬. 이렇게 기준 하나 잡아둬. 알겠니?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뭐라고? 흡열 반응이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가까워질 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응? 자 그러면 정반응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이 NO2 해가지고 NO2가 막 붙어있는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대 뭉쳐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정반응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가 흡열 반응이고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알아들어?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흡열 반대로 썼다. 미쳤나봐. 얘가 멀어지는 건데 멀어지면 흡열, 가까워지면 발열. 반대로 썼어. 얘가 흡열, 얘가 발열. 그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흡열, 가까워지면 발열이 된다. 지금 이걸 다룬 이유가 얘들아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생각을 해보면 내가 흡열 반응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너희들한테서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빨아와야 돼. 그지? 열을 흡수해 와야 돼. 내가 발열 반응을 해. 내가 너희들한테 열을 나눠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열을 받으면 열을 많이 받았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발열 반응의 결과는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이 막 진행되잖아? 너희들은 에너지를 잃어서 열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낮아지겠지. 흡열 반응의 결과는 온도가 낮아져. 자 그러면 지금 얘를 한 이유가 온도가 어떨 때 주변 온도가 어떨 때 흡열 반응이 우세할까? 주변 온도가 어떨 때 발열 반응이 우세할까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한 달이 넘은 것 같아. 이온화 에너지 설명할 때 에너지를 금액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 돈으로. 돈으로.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잘 못한다. 양용이 되게 어렵다. 저거 봐라. 집어 던진다. 저 자다가 아주 그냥 아유 정말 짜증나. 돈으로 생각할 거야. 열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흡열 반응이 진행되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한테서 돈을 뺏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순둥순둥한 얼굴로 돈을 어떻게 뺏겠어? 못 뺏지. 그럼 구걸해야지 이제. 100원만 주세요. 그지? 100원 내놔. 이거는 좀 내 얼굴이 안 맞잖아. 그지? 너무 착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100원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걸을 할 거야. 근데 니들이 똑같이 그지야. 그러면 돈을 못 주겠지. 그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진행될 수 있을 조건은 온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로 있어야 돼. 돈이 많다는 건 열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다는 거고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리고 만약에 니들이 갑부야. 니들이 갑부인데 내가 갑부인 줄도 모르고 100원만 주세요 하고 했더니 니들이
나 100원 없는데. 뒤적뒤적 거리다가 100원 없는데 나 잔돈 없으니까 100만 원 가자. 그러고 100만 원씩 막 던져줘. 바쁘니까. 그지? 흡열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겠지. 그지? 흡열 반응이 쉽게 일어날 우세할 조건은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온도가 높을 때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어. 발열 반응은 어떻게 써? 내가 니들한테 100원씩 던져줄 거야. 근데 니들이 겁나 갑부야. 그럼 100원 던져주면 이 새끼가 날 그지라나 그러고 던져버리겠지. 안 받겠지. 그지? 근데 니들이 그지야. 그럼 100원 주면 황송하다든지. 그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조건은 뭐야? 온도가 낮을 때. 그지? 이해되지? 응? 이 조건이 항상 유지가 된단다. 그래서 이렇게 평형,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험관에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에 담아주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졌지? 무슨 반응이 우세해? 흡열 반응이 우세해져. 흡열 반응이 우세하면 NO2가 만들어지겠지. 색깔이 진해져.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이런 단수 단계는 못해도 약간 시간만 주면 요 조건을 이렇게 생각해서 색깔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단다. 틀리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응? 근데 니들은 나보다 잘 외우니까 그냥 단순히 외워도 돼. 오케이? 그럼 얼음물을 넣어주면 색깔이 연해지겠지? 오키도키?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화학 평형에 화학 평형에 그래프들 있잖아. 일단 별표만 쳐. 그건 나중에 설명. 너무 막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막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4단원 시작하면서 가역 반응을 했어. 그지? 그리고 가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의 종말점은 뭐야? 화학 평형이야. 그지? 동적 평형. 요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을 어디다 활용할 거냐면 산과 염기에다가 적용시킬 거야. 그런데 일단 우리 말이야. 산과 염기.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려준 사람들이 있어. 정의를 내려준 사람들이 있어. 너 일부러 책상 흔들고 있는 거지. 아니야? 이것들이 왜 이렇게 졸아? 오늘 뭐 했어? 피곤해 죽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얘들아, 산염기를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스웨덴 화학자가 정의하게 된단다. 이 사람 천재야. 마치 화학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한글로 아레니우스 5글자 쓰는 것보다 얘가 더 낫겠네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이거 써준 이유가 아레니우스 다 쓰기보다 이렇게 쓰려고. 아레니우스는 ARR 쓰면 아레니우스야. 알아들어? 다음에라도 필기할 때 ARR 쓰면 아레니우스인 거야. 알겠지? 응? 이 사람 개천재야. 화학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응? 근데 이 사람이 산염기에 대해서 정의하기 전에 이 사람 이전에 산과 염기를 분리했어 못했어? 했겠지? 가장 기본적으로 뭘로 했게? 맛으로 했어. 시면 산, 쓰면 염기. 맛으로 했어. 야, 시니까 산, 쓰니까 염기 이렇게 구분하다가 이제 이 아레니우스가 정확하게 그 맛을 근거로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니들 맛이 뭐지? 미각. 그치? 미각. 미각의 그 자극원 뭐야? 시각의 자극원은 뭐니? 빛. 그치? 빛이 이렇게 우리 시세포를 자극해서 빛을 느끼는 거 아니야? 청각은 공기의 진동이지. 후각은 자극원이 뭐야?
화학물질. 무슨 상태의 화학물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야, 이거 매 시간마다 얘기하니까 좀 나도 이제 좀 지겨운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 내가 책을 좀 꽤 늘 들고 댕겼어. 늘 읽고 댕겼어. 근데 이제 요즘엔 책을 안 읽는데, 말했지? 유튜브 본다고. 유튜브를 봐. 예전에 책 읽을 때 후각에 대해서 되게 이게 예민하대. 후각세포가. 알고 있어? 굉장히 예민해서 그 기체 분자가 똑같은 기체 분자가 A, B, C로 구성되어 있어도 얘네들이 들어오는 순서가 다른 냄새를 다르게 맡는데. 신기하지? 후각세포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대. 대단하지? 나만 신기해? 아 진짜. 너도 피곤해? 안 피곤해? 은근 피곤해 보였어. 조금 피곤해 죽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곧 방학인데. 요즘 숙제 많냐? 왜 숙제가 많지? 이제 선생님들이 성적 처리가 될 시간 아닌가 이제? 학원 숙제. 인정. 그리고 우리 미각은 자극원이 뭐야? 얘도 화학물질이지. 어떤 상태? 수용액 상태. 가끔 들어보면 액체 상태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무식한 소리지. 액체 상태의 설탕은 굉장히 뜨거워. 액체 상태의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800도씨가 넘어요. 그치? 혓바닥 날아가. 수용액 상태. 응? 수용액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각하는 게 미각인데, 아레니우스는 그래서 수용액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수용액 상태가 된다는 건 물에 녹았다는 거지. 물질이 물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면 산이고,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이면 염기인데 라고 정리를 하게 된 거야. 응? 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거 배웠지?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배운 내용이 이거야. 그지? 좀. 근데 말이야, 여기에서 살짝 작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이온하고 이온화가 됐더니 수소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 다른 이온은 무슨 이온이냐 그러면 음이온이지. 대표적인 산 HCl이니까 Cl-로 진짜. 수소, 염소, 금속, 비금속 둘 다 비금속이지. 돼?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지. 알고 있니? 자, 아레니우스 산에서 산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이란다. 그리고 얘는 뭐겠니? 응? 음이온이니까 양이온이겠지. 금속 양이온이겠지. 그지? 염기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란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를 내릴 때 때리기는 내가 니들 때리고 싶은가 보다. 정의를 내릴 때 아레니우스 산은 웬만하면 다 모든 산의 정의에 포함이 되는데, 아레니우스 염기는 말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염기. 기억나는 거 있니? 암모니아. 그지?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정의로 염기로 설명이 안 돼. 응? 그리고 수용액 상태를 벗어나잖아? 역시 산염기 반응을 설명을 못해. 뭔 말인지 알겠어? 암모니아 외에 아미노산 있잖아. 아미노산. 걔도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질 않아. 그리고 니들 뉴클레오타이드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인산당 염기.
알고 있지? 거기서 말하는 연기 누구?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뭐 우라실? 그지? 걔네들 연기라고 지칭하지. 아레니우스 연기가 아니야. 이거 다음에 나오는 연기야. 뭐냐면 브랜세들 로우리. 아이고야. 여기 유럽 축구 좋아하는 사람. 어느 나라? 덴마크. 덴마크 과학자야. 얘는 영국 과학자고. 얘네들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연구를 해서 같은 결과를 발표를 해요. 얘가 조금 더 먼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어우, 오래간만에 흥분해서 소리 질렀더니 목이 긁혔나봐.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된 계기는 러더퍼드가 뭘 발견해? 원자핵, 그리고 또 양성자, 그지? 얘가 양성자라는 걸 발견하잖아. 수소이온이 양성자였어 가 되는 순간 얘네들이 수소이온이라고 쓰고 양성자라고 읽어. 그리고 이 수용액 있잖아. 수용액 속에서 양성자가 혼자서 막 돌아다닐까? 물 분자에 비해서 겁나 조그만 거 아니야. 물 분자에 매달린단다. 겁나 쉽게 매달려. 그래서 양성자를 주는 물질 주계라고 표현하고 산으로 정의 내리고, 양성자를 받는 물질 받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가 염기라고 정의를 내려준단다. 주계와 받계라고 쓰면 선생님 만든 단어예요? 라고 따지는 새끼들이 있는데,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주계 영어로 뭐야? 도너. 알지? 기증자. 받계는 뭐겠어 그러면? acceptor. 그지? 수용자. 뭐 이런 거겠지? 받아들이는 놈. 그지? 저 영어를 번역한 게 주계 받계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원래 있는 단어야. 자, 그래서 양성자 주계가 산이고 양성자 받계가 염기다. 그래서 일단 염산을 물에다 녹였어. 그랬더니 Cl-가 되고 H3O+가 되는 건데, 잠깐 얘만 살짝 지우자. 거기 그림에 나와 있어. 몇 쪽이야 그거? 그림에 나와 있지. 그림 위에다가 이거 써. 내 그림만 그렸더라고. 화학식은 안 쓰고. 밑에다 쓰든지 위에다 쓰든지. 반응식은 안 쓰고 그림만 그렸더라고. 돼? 자, 그러면 변화 전의 모습과 변화 후의 모습 이렇게 가려가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갔더니 요 결과가 얻어졌지. 그지? 그래서 염산이 브랜테들 로울이 산이 되고요. 물이 염기가 돼. 그지? 물이 염기가 돼. 돼?
이렇게 되고요. 이 염산은 강한 산이게 약한 산이게? 강한 산. 작년에 배운 거 기억나 혹시? 써있니? 강산 약산 써놨구나 내가.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강산과 약산이 좀 고전적인 유형의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강산이면 니들 강산과 약산의 차이는 뭔지 알아? HCl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 반응식으로 쓰는 거 기억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레니우스 정의를 반응식으로 표현한 거야. 응? 얘는 이온화 반응식이고, NaOH가 이렇게 되는 반응식. 얘는 해리 반응식이야. 해리랑 이온화. 이온이 아니었던 게 이온이 돼서 이온화라고 그러고, 얘는 이온이었던 것들이 이온들이 서로 떨어져 나가니까 해리 반응식. 이라는 명칭을 따로 썼었단다. 우리 때는. 지금은 뭐 둘 다 이온화 반응식 이렇게 표현하지만 돼? 강산 강염기는 얘네들이 100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싹 다 없어진다고 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 100개, 얘 100개. 실제로 100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한꺼번에 쑥 간다고. 뭔 말인지 알아? 이거 강산. 만약에 아세트산 귀찮으니까 아세트산은 이렇게 이온화 되는 게 얘 100개 넣었잖아? 그러면 한 개만 없어져. 그리고 한 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99개랑 한 개 이렇게 되면 약산 돼? 이온화가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지. 아예 안 되면 그건 산염기가 아닌 거야. 그지? 잘 안 돼. 알아들어? 자, 그래서 원래 보면은 다 이온화가 된다면 역반응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찔끔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얘 거의 비가역 반응에 가깝지만 그냥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보면. 아니? 역반응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친구가 얘한테 줘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 이름 알고 있는 사람, H3O 플러스의 이름 알고 있는 사람,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외워. 적어주고 외워. 4단원의 산염기에서의 거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그래서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이 되고 염화이온이 염기가 되고. 되겠니? 염화이온이 염기가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산염기 이렇게 구성돼. 그리고 말이야, 암모니아가 염기성을 띠는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H2O가 있고요. 암모니아가 있어. 얘 약한 염기인 거 알지?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돼. 그지? 그리고 얘 역반응이 돼야 안 돼. 겁나 잘 돼. 그래서 보면은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 그지? 변화 전과 후의 모습을 봤을 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 정반응과 역반응을 따져보면서 산염기를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돼? 얘 이름 뭔지 알지? NH4 플러스. 알아? 몰라? 알아? 암모늄 이온이야. 암모늄 이온. 얘들아, 규칙 대충 알겠니? 얘는 왜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양이온에 륨 붙여. 양이온에 원자단 이온이면 륨을 붙여. 하이드로가 무슨 뜻이야? 물이야. 물륨, 그러긴 좀 그렇잖아.
H2O를 이 세상에서 물이라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물이온보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어? 응? 자, 여기에서 요 산 있지? 그지? 넘어올 때 얜 염기지? 같은 종류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수소이온을 던져주고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산 역할을 하고 얜 염기 역할을 하고, 그지? 둘을 짝지워서 짝산과 짝염기라고 표현을 해준단다. 짝산과 짝염기라고 표현을 해줘. 그리고 물이 염기지, 하이드로늄이온이 산이지. 그래서 물과 하이드로늄이온을 짝지워서 짝산과 짝염기라고 묶어준단다. 그래서 너희들 반응, 산염기 반응, 브랜트들-로리 산염기 반응을 보고 이 친구는 산인데 저 생성물질 쪽에 짝염기가 누구지?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돼. 짝지워줄 수 있으면 돼. 알아들어? 응? 되겠니? 짝산과 짝염기의 형태는 약간 규칙성을 파악해보면 이 친구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있으면 얘는 수소이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전화를 안 뜨고 있다가 양전을 띄는 놈이 왔어. 붙었으니까, 그지? 얘가 짝산, 얘가 짝염기, 그지? 반응식 내에서 누가 반응물질이고 누가 생성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서로 짝을 지어서 짝산과 짝염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H3모라는 물질이 있어서 수소이온을 날렸어. 그럼 세모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짝산, 짝염기 되겠니? 얘가 염기 역할을 했대. 그러면 수소이온을 받은 거지. 하나 더 받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짝산, 짝염기, 그지? 되니?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대충 느낌 와? 수소이온을 얹으면 짝산, 수소이온 벗었어, 짝염기 돼? 내가 가발을 써서 정우성처럼 생겼어. 그럼 정우성이 내 짝산, 정우성의 짝염기는 나. 가발 벗으면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이씨, 자네 이것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소 자느라. 아 진짜. 되겠니? 짝산, 짝염기 이렇게 구성돼. 자, 이걸 일부러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얘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그지? 혼자서 짝산도 되고 짝염기의 형태도 띌 수 있으면 이런 친구는 누구를 만나면 산 역할을 하고 어떤 놈을 만나면 염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응?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 역할을 하든지 염기 역할을 하든지 둘 다 할 수 있어.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부르게?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단다. 여기에 써놓은 놈들 중에 얘가 있지? 그지? 물이 있어.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양쪽성 물질의 대표주자란다. 거기 맨 아래 양쪽성 물질하고 나와있지? 당구장 표시 5쪽에. 그지? 당구장 표시에 양쪽성 물질하고 나와있단 말이야. 그지? 응? 양쪽성 물질에 물과 하이드로늄이온이 짝산이고, 그지? 짝산, 짝염기. 물과 OH-가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그지? 그러면 하이드로늄이온하고 수소나 이온은
짝짝산, 짝짝염기 뭐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얘네들은 물과 관계 있는 거야 그냥. 알겠어? 이런 양쪽성 물질의 대표주자 누구라고? 물이라고. 오케이? For example에는 물을 일단 쓰고요. 얘만 양쪽성 물질이냐? 아니. 다른 놈도 있어. 얘 말고 수소이온을 매달고 있는 음이온. 돼? 탄산수소이온도 양쪽성 물질이야. 수소이온을 건네줄 수도 있고 받아올 수도 있잖아. 음이온이라는 게 수소이온을 받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수소가 있으니까 건네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돼? 얘 짝산은 누구겠어? H2CO3가 될 거고, 얘 짝염기는 CO3-2-가 될 거고. 돼? 그지? 자, 황산수소이온도 그지? 양쪽성 물질이다. 니들 이 양쪽성 물질은 물 제외하고 얘네들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음이온, 이 형태를 띄고 있으면 무조건 양쪽성 물질이야. 알아들어? 아니면 수소이온 2개 매달고 있는 음이온, 오케이? 아니면 수소이온 1개 매달고 있는 음이온, 이가 음이온 뭐 이런 거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면 무조건 양쪽성 물질이다. 알아들어? 얘가 내신 과정에서 은근히 잘 나와. 다음 중 양쪽성 물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알아들어? 얘는 양쪽성 물질이 될까 안 될까? H2CO3는 양쪽성 물질이 아니야. 그냥 산이야. 오케이? 되겠니? 자, 그리고 고전적인 내용이긴 한데 원래 다른 반에서는 그 위에 노랑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있지. 아레니우스산과 브렌테드 로리산의 포함 관계, 아레니우스 용기와 브렌테드 로리 용기의 포함 관계, 그지? 다른 반은 그냥 넘어갔는데 얘네는 해줄게.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남더라고. 그래서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야, 산은 말이야. 아레니우스 산은 뭐라 그랬어? 공유결합 물질이라 그랬지. 근데 공유결합 물질인데 뭘 내줄 수 있어야 돼? 수소이온을 내줄 수 있어야 돼. 조건이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은 브렌테드 로리산하고 겹쳐. 누구 빼고? 딱 하나 빼야 돼. 근데 누구 빼고? 물 분자 빼고. 아레니우스 산에는 물 분자가 포함되지 않아. 그지? 근데 브렌테드 로리산에는 물 분자가 포함이 돼. 물 빼고는 말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아레니우스 산은 브렌테드 로리산이 되고, 브렌테드 로리산은 아레니우스 산이 돼. 알아들어? 자, 아레니우스 염기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지. 근데 브렌테드 로리, 아레니우스 염기가 브렌테드 로리 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만 필요한지 알아? 얘만 필요해. 브렌테드 로리 염기에서.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아레니우스 염기는 어디에 포함이 돼? 브렌테드 로리 염기에 포함이 돼. 아레니우스 염기잖아. 브렌테드 로리 염기는 당연히 돼. 브렌테드 로리 염기잖아. 아레니우스 염기가 잘 안 돼. 안 되는 놈이 더 많아. 알아들어? 오케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양쪽성 물질. 야, 이거 되게 잘난 척 할 수 있는 거.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아미노산도잖아, 아미노산. 양쪽성 물질에 건너뛰었다.
아미노산도 적어. 응? 아미노산 기본 형태 알지? 바꿨을까? H2N 그치? 아니? 아니야 몰라. 너 생명 안 해? 아, 생명과학 원에 아미노산 안 나오나 이제? 나와? 나오는데 모르는 거야? 뭐야? 아 몰라? 나와? 너 생명해? 나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니들 아미노산 몇 개 있는지 알아? 20가지. 알고 있지? 다 외우고 있어? 못 외우지? 우리 딸내미는 다 외웠어. 아, 이게 전공이니까. 근데 난 2개 알아, 2개. 글라이신. 제일 단순한. 알라닌. 그 다음 거. 뭐, 아무튼, 얘가 수소연을 받을 수 있는 형태고, 얘가 수소연을 줄 수 있는 형태야. 그렇게만 알아도. 그래서, 얘 짝산. 이 친구의 짝산. 수소연을 받아야 되겠지? 이 형태, 위아래는 그냥, 그렇고, 얘 짝염기. 얘 짝염기는 아이씨야, 가운데 C를 뺐다. 수소연 건네줘야 짝염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된대. 뭐 한번 적어놔. 뭐 안 나와. 얘는 안 나오는데 양쪽성 물질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얘는 안 나와. 응? 안 나와. 나오면 이상한 거야. 되겠니? 자, 그리고 강산하고 강염기하고 약산하고 약염기하고가 되게 고전적인 유형으로 나오거든. 이번 단원에 만약에 문제로 등장을 한다면, 미리 좀 던져주려고 해. 뭐냐 하면, 강산 HNO3, H2SO4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는, 강산과 강염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HA로 하고 HB로 하자. 강산, 약산. 강산은 이온화 반응식이 어떻게 돼? 자, 약산은 이온화 반응식이 어떻게 돼? 똑같아. 반응식 자체는 똑같아. 이온화 반응식 자체는 똑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비가 입자의 종류로 표현을 하고 X, Y, Z로 돼 있으면 그 입자수 구성이 강산은 X가 하나면 Y와 Z는 99개. 뭐겠니? 얘네 둘 중에 하나가 H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가 A 마이너스고. 돼? 얘 개수가 얘 개수랑 같아야 되잖아. 그지? 100개 중에서 99개, 얘 1개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조금 남아있으면 강산. 그럼 약산은 느낌 오지? 두 개가 많고, 한 개가 많고 두 개가 조금 있으면 얘가 H 플러스 B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고. 그지? 얘가 HB란 말이야. 그지? 얘가 약산의
얘네들이 안 나와 있다고 해도 얘는 약산이구나. 그치? 얘네는 양이온, 음이온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양이온, 음이온이 굉장히 조금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고, 양이온,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알아들어? 이온화되지 않은 분자는 굉장히 적구나. 알아들어? 그래프만 보고도 강산인지 약산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상해? 넘기자. 우리 말이야. 요런 흐름을 잡아 나갈 건데, 4단원 맨 앞에서 뭐 했어? 가역 반응. 그 다음에 동적 평형. 그지? 그리고 아레니우스산, 아레니우스 연기, 그리고 브렌테들로리산, 브렌테들로리 연기. 그리고 브렌테들로리산 연기할 때 뭐가 있어? 양쪽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더라. 그지? 그 중에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 누구더라? 물이더라. 그지? 그래서 물이 브렌테들로리 산연기 양쪽성 물질이라서 물끼리 만났을 때 산연기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돼? 물이 지들끼리 산연기 반응을 해. 이런 반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거의 안 일어나. 거의 안 일어나. 하지만 이런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고는 있어. 굉장히 적은 수로 일어나. 미친물이라고 볼 수 있어. 야, 지구의 인구가 대략 80억이라며. 나 몰랐어. 나 60억인 줄 나 이렇게 몰상식해. 60억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많아? 씨. 야,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하는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도 이렇게 인구가 80억이나 돼? 씨. 엄청 많네. 근데, 80억 명이 물이라고 치면, 이렇게 자동이온을 하는 물이 몇 개나 되게? 사람 수로 80억 명 중에 8명이 전짓을 해. 그럼 많아 적어? 겁내 적은 거지. 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굉장히 흔치 않은 물들이 저지랄 하는 거야. 알아들어?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배우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물의 대부분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알아. 아니야. 알겠어. 거의 진행되질 않아. 하지만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엄청 실이 중요하다. 알겠어? 엄청 실이 중요하다. 내가 방금 말이야. 물의 이 자동이온화 반응이 일어나는 물 분자의 개수 막 대충 얘기해주고 그랬잖아. 몇 개 중에 몇 개.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연력학식이 있어. 연력학에서 등장한 거야. 니들 연력학 배웠지? 물리에서. 물리 배우니? 물리 배웠지? 연력학 배웠지? 피부의 NRT. 연력학에서 그게 제일 많이 나와. 피부의 NRT가. 대학교 연력학에서도 걔가 제일 많이 나와. 피부의 NRT가. 제일 많이 나와. 지겨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나중에 니들 화학2의 평형상수라는 걸 배우는데 우린 그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단다. 외울 거니까. 아무튼 요 반응에 대해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물의 자동이온하고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이온화 됐는지 자동이온화가 됐는지 판단하게 하는 물리의 연력학에 대한 계산값, 결과값으로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고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부르는 원인은 이제 식이
이렇게 써져. 공식이 얘네 둘에 대괄호는 안 쳐져 있고 얘네 둘에 대괄호에 대한 곱이야. 굳이 쓰자면 여기 밑에다가 H2O의 제곱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분모로 여기에선 안 들어가. 그건 니들이 내년에 화투 배울 때 배우든지 말든지 중요하지도 않고 이제 화투가 안 중요하잖아. 그지? 아무나 A 주고 막 그러잖아. 아무나 A 주고 막 B 받으면 좀 희귀한 거 아닌가? A 받았다고 막 자랑하던데. 요 대괄호는 뭘 뜻하게? 대괄호 몰농도다. 요 대괄호는 몰농도를 의미해. 몰농도 기억나?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의 용질의 몰수 알고 있지?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지?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지? 몰농도 나오면 부피 찾아라 그랬지 내가 습관적으로. 부피를 곱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그지? 근데 여기에선 그럴 필요가 없고 일단 요거 다음 칸의 내용에서는 다음 주에 다룰 내용에서는 몰농도를 보았다. 그러면 부피를 곱해야 되는데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을 해야 돼.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몰농도가 등장을 했지만 부피를 곱해야 되는데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 곱해야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근데 아무튼 용액에서 하이드로늄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요게 연력학 법칙이 돼. 법칙 이름은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뭣도 모를 때는 왜 질량작용의 법칙 말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력학을 좀 배우고 나면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단다. 영어 단어로 해서. 자, 아무튼 요 값이 일정한 값을 가진대. 어떨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진단다. 온도가 높아질 땐 얘 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온도가 낮아질 때 얘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요거에 대한 고민은 뭐부터 해야 돼? 정반응이 발열일까 흡열일까? 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무슨 반응이게? 발열이게 흡열이게? 역반응을 생각해봐. 얘 만나서 물 분자로 되는 반응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지. 그치? 중화 반응 발열이니 흡열이니?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니까 발열이지. 흡열이야. 얘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면 온도가 높아지면 우세해지지. 그치? 온도가 높아지면 얘 값이 커져. 돼? 아무튼 그 정도 기본 상식은 알아두면 충분할 거고, 얘가 말이야 우리가 암기해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꼬르 이거란다. 몇 도씨? 25도씨. 골뱅이 무슨 뜻이야? at 25도씨에서. 그치? at이란 뜻이라 그랬어.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줄 알았지.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줄 알았지. 25도씨에서 10-14제곱이라는 값을 가져. 얘들아, 물리를 좀 공부해보면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니까 얘 몰농도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어야 될 것 같지. 근데 얘는 단위가 사라져. 너희들 연력학식에서 단위가 사라지는 경우는 얘가 전체식에서 로그 안에 숨는단다. 그럼 단위가 사라져. 로그 안에 숨은 단위가 사라져. 알았어? 그렇게 알아둬. 로그 안에 숨으면 단위가 사라져. 아니 진짜야. 물리학 학원과
물리학의 기본 중에 하나야. 코간지러. 대 25도씨.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몇 개 더 쓸 거야. 응? 책에 요거 적혀있지? 적혀있잖아. 그지? 얘들아, 아까 얘 온도가 25도 15도 높아지면 얘가 더 커진다 그랬지? 얘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 얘가 좀 더 많아지면 얘가 커지겠지? KW 값이 커질 거야. 물의 이온화산소 값이 커져. 그러면 KW가 11-14제곱보다 커지잖아. 11-12제곱으로 암기하자. 알았어? 실제로 뭐 26도씨에서는 KW가 11-12제곱이 돼야 안 돼. 안 돼. 1.01 곱하기 10-14제곱 뭐 이렇게 될 거야. 조금 커질 거야. 하지만 얘로 기준을 잡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지. 알아들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왜 그렇게 편한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좀 이따. 자,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더 작은 값을 가지겠지. 그러면 KW를 이때는 몇으로 잡아? 11-16제곱으로 기억하자. 실제로 온도가 낮아져서 11-16제곱의 값을 가지는 KW를 KW가 11-16제곱이 되는 온도는 존재하지 않아. 물이 얼잖아. 막 작아지다가 물이 얼어. 가장 작은 값을 가지더라도 얘보다 큰 값을 가지게 돼. 하지만 이렇게 기억해주는 게 편하다. 좀 이따 알려줄 거야.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를. 오케이? 좀 이따 알려줄 거야. 얘는 한 7, 80도 정도에서 요 값을 가지기는 해. 물이. 하지만 30도씨에서도 요 값이라고 기억하고 35도씨도 요 값이라고 기억을 해줄까 살짝. 나중에 문제 해결할 때 조금 더 빨리 푸는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나가는 거라서 그치? 말했지 4단원도 되게 힐러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빨리 풀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기준으로 잡아서.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고 우리말이야. pH. 들어봤잖아. pH. 이거 있어 보이게 발음하려면 pH보다 폐하. 혹시 통합과학 시간에 폐하라고 발음하는 선생님 계시든? 없었니? 독일식 발음이잖아. 그게 독일 알파벳. 독일 알파벳으로 폐하야 저게. H가 하 하고 발음하고 P가 폐 하고 발음. 파인가? 모르겠는데 폐 같은데. 그래서 폐. 야, pH가 영어의 앞글자인 거 알아?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이 된단다. 파워 뭔 뜻이게? 파워 수학 용어야. 수학 용어야. 물리 용어가 아니야. 파워가. 파워가 물리 용어가 아니라 수학 용어야. 수학을 원서로 읽잖아.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니들. 뭐 번역이 안 돼. 뉴머레이터 그러면 분자. 분모는 뭐게? 디나미네이터 뭐 이렇게. 내가 말했지. 화공과 공대 공돌이들 1, 2학년 때 3학년 때쯤까지는 우리 전공이 물리였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가 한 4학년 대학원 올라갈 때쯤엔 야 우리 전공이 미적분이었어 깨닫게 된다고. 결국 공대생들의 전공은 미적분이야. 미적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원서로 수학 서적을 읽으면 번역이 안 돼. 저 파워가 무슨 뜻이게? 지수라는 뜻이야. 지수. 요거
지수란다. 얘가 지수야. 그래서 pH를 뭐라고 번역해?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해. 여기에서 말하는 지수는 인덱스가 아니야. 인덱스가 아니야. 지수야. 말 그대로 지수야. 몇 제곱 할 때 그 지수 값을 얘기해. 말 그대로. 알아들어?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만 쏙 하고 끄집어내고 싶어. 그러면 로그를 쓰면 지수값이 쏙 내려오지. 그지? 요 밑을 안 썼지? 그럼 무슨 로그야? 상용 로그야. 그지? 10이야 10. 알고 있지?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도 알아둬야 돼. 알고 있지?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럼 3으로 떨어지지? 알고 있는 거지?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이거 귀찮아서 H3O 플러스로 안 쓰고 H 플러스로 쓰면 알아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 귀찮으니까. 아니? 알아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만약에 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 농도야. 그럼 pH는 몇인 거야? 4인 거야. 돼? 이렇게 지수값만 쏙 내려서 표현하고 싶어서 pH를 쓴 거야. 오케이? 되는 거야? 몰 농도. 돼? 자, 그러면 pOH는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pOH가 돼. 알아들어? pH와 pOH 정의가 저래. 오케이? 자, 그러면 중성 수용액 또는 순수한 물만 있거나 중성 수용액, 뭐야? 설탕물, 염화나트륨 수용액, 뭐 이런 거. 그지? 중성 수용액이지? 왜? 용질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뱉질 못해. 그지? 그럼 결국 얘네 둘은 어디에서만 나와? 물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은 얘네 둘의 개수가 똑같아. 그지? 여기에서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이드로늄이온의 몰 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똑같다. 알아들어?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도 똑같은 거야. 몰수도 똑같아. 돼? 똑같아. 자, 그러면 KW는 25도씨에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몇이라고?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얘가 물이라는 조건 하에선 이렇게 되는 거지. 중성이라는 조건에서. 그지? 이게 가능하지. OH- 대신에 똑같은 놈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야.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단위 쓰면 안 돼. 그지?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제 KW랑 KW란다. pH랑 뭐 이런 얘기 나오면 25도씨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근데 항상 25도씨가 펼쳐져. 왜? 그러면 양면에 제곱근 씌울 수 있지, 얘네들. 제곱근을 씌우면 하이드로늄이온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 그지? 돼? 물론 얘뿐 아니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가 돼. 몰 농도. 그지? KW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몰 농도를 표시해줘야 된다. 그지? 단위 안 쓰면 이건 그냥 숫자야. 아무것도 아닌.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pH는 몇이야? 그지? pH 7일 때 중성은 여기서 나온 거야.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부터 시작해서 물의 자동이온화에 물의 이온화 상수를 시작으로 해서 pH 7일 때 중성이야 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드디어
작년에 pH 7대 중성이야. 가 밝혀지는 순간.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 어? 알아들어? 산성 수용액이면 7보다 작은 이유도 알겠지? 11-2제곱몰 정도면 2가 되는 거고, 그지? 100분의 1몰 정도면. 0.1몰 정도면 1이 되는 거고. 1몰 정도면 몇이야? pH가?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1몰 정도야. pH가 몇 몰 정도? 아니, 몇이야? 0. 그지? 로그 1은 0이잖아. 그러지? 로그 1은 0이잖아.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돼? 그리고 말이야, 요 pH를 다룰 땐 강산은 100% 이온화해서 얘 몰 농도가 얘 몰 농도랑 같은 거야. 알아들어? 같은 거야. 아이, 조금 안 한다면서요. 그냥 같대 두는 거야. 이건 화학 2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화학에서도 그냥 잡아버려. 알아들어? 대략적인 pH는. 얘가 0.1몰 정도 할까? 그러면 얘 pH는 몇이야? 몇이야? 1이지. 0.1이니까 1이잖아. 그러면 pOH는 얘 곱하기 OH-1개 11-14제곱이니까 0.1 곱하기 2 했더니 11-14제곱. 얘는 11-13제곱 몰 농도가 되지? 돼? 그지? 겁나 쉬워. 그래서 pOH는 몇이야? 13. 돼? pH랑 pOH를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 강산이나 약산, 강산만 다룬단다, 여기서. 산의 몰 농도가 뭐랑 같아? 아이고야. 수소인의 몰 농도랑 같고. 그지? 약산일 땐 이렇지 않아. 약산일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평형상수를 배우고, 물의 이온화상수라는 것도 배우고 해서, 화투에서 그 계산법을 배우게 되는데, 필요 없고. 돼? 그리고, 염기의 몰 농도는, 누구 몰 농도랑 같아?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랑 같아. 알아들어? 그래서, 만약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인데, 거기에서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0.001 몰 농도래. 그럼 수산화나트륨이 몇 몰 정도 들어간 거야? 0.001 몰 정도 들어가 있는 거야. 얘 수용액이니까 수산화이온이 요거 온 거야. 돼? 얘는 pH 계산해봐. 그러면 먼저 pOH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몇이야? 3. 1000분의 1이잖아. 0.001. 그지? 11-3제곱이란 말이야. 3 뚝 떨어지겠지. 돼? 그럼 pH는 몇이야? 11. 뭘 근거로? pH와 pOH를 더한 값이 몇이 돼야 돼? 14가 되어야 해. 맞지? 니네 말이야. 작년에 내가 이제 통합과학 교재를 보면 속으로 약간 뭐랄까 멈추는 듯한 느낌? 그게 드는 게 pH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게 부등호 관계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다 이게 부등호가 하나는 같다. 그지? 밑에 등호가 하나 붙는 그지? 부등식이 있지. 그거 볼 때마다 속이 막 아파. 그냥 pH 음수 만들 수 있어 없어? 1.01몰 정도만 돼도 음수야. 수소이온 농도가. 물론 어려워. 만들긴 어려워. 응? 음수를 만들긴 어려워. 쉽진 않은데 만들 수는 있잖아. 그지? 만들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0보다 크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 화학원에서는 pH의 범위가 그냥 저렇게 pH와 pOH를 더한 값이 몇? 14.
그지? 14. 얘들아, 방금 막 지웠는데, 자, 25도, 15도 높으면 KW를 10-12로 잡으라 그랬지. 느낌 와? 이게 중성일 때, 요 온도에서는 중성일 때 pH가 몇이야? 6이야. 그러겠지?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온도가 더 낮으면 몇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 그랬지. 요때는 pH가 중성일 때 8이야. 그지? 6보다 작으면 산 pH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지? 6보다 작으면 산, 6보다 크면 염기, 그지? 돼? 얘는 8보다 작으면 산, 8보다 크면 염기, 돼?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냐면 좀 고전적인 유형이긴 한데, 야, 30도씨에서 물론 데이터를 준단 말이야. 표에 뭐 27도씨에서의 KW 해서 몇 도씨에서 25도씨의 KW, 몇 도씨 KW, 25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KW, 막 좀 복잡한 숫자로 알려준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pH 7 30도씨, 여기 30도씨 나와 있고 뭐라고 막 나와 있어. 하지만 얘를 개무시하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30도씨에서 pH 7인 수용액은 산이다. 맞는 말이야? pH 7인 수용액은 중성이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라고. 알아들어? 뭐다? 염기성이다. 왜? 6일 때 중성이라고 그랬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값대로 하면 6일 때 중성이 아니야. 그지? 7보다 작은 값일 때 중성이 건 맞아. 언제 계산하고 앉았을 거야? 언제 고민하고 앉아있어? 그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기준 잡아서 6보다 크네. 염기겠네. 그지? 돼? 만약에 21도씨에서 pH 7인 수용액이 있다. 뭐야? 산이다. 알아들어? 21도씨에서 pH가 몇일 때 중성? 8일 때 중성이다 라고 대충 기준 잡아서 그냥 때려 잡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너무 고민을 깊게 하면 시간 걸리잖아. 오래 걸려. 나 그런 거 싫어하잖아.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잖아. 이해돼? 고민하지 마. 655이네. 655 알아? 노인네들인가? 그걸 어떻게 알지? 돼? 그래서 이거 적은 거야. 12, 16. 오케이? 자, 그러면 pH 계산, 이런 단순 계산으로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가 정리가 되겠니? 아니다. 내가 맨날 이제 고3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와 해가지고 말해주잖아. 그건 왜? 고3 기출을 학교 시험 문제로 자꾸 내니까. 그지? 요즘 트렌드는 말이야. 25도씨에서 요걸로 건드린다? 물론 이제 상대값을 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값으로, 여기에 상대값이란 용어가 안 나오면 직접 나눠준 값이잖아. 그지? 얘 값이 10의 4제곱이래. 그때 이 수용액의 pH는? 하고 물어보면, 물론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아. 굉장히 단순한 형태야. 가나 다 수용액 뭐 해서 저걸 다양하게 집어넣어 준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값 뭐 해서 막 지랄을 해. 응?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 항상 맨 뒤에는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들, 아니 뭐 고3 기출문제 엮어서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뭐 뽑아서 문제 풀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빨리 푸는 방법을 보여주긴 할 건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학생들의 대부분이 연립방정식 세워. 어떻게? 이건 이렇게 해서 x 곱하기 y는 10의 마이너스 14, y분의 x는 10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하지마. 아니, 니들은 더 빠를 수도 있을라나? 난 이거보다 기준 잡는 걸 좋아해. 뭘로? 이걸로 시작을 하란 말이야. 어? 돼? 그러면 얘가 4잖아. 0을 2개 내리면 돼. 그지? 얘 5, 얘 9가 되면 딱 맞지? 돼? 이게 훨씬 빠르잖아. 아니냐?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아니지? 이게 더 낫지? 연립방정식 세우려고 애쓰지 마. 어? 괜히 시간만 버려. 숫자. 아니, 너무 통밥만 알려주는가 싶겠지만, 그래도 점수 높이는 방법 중에. 점수 높은 게 제일 짱이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지? 만약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거꾸로 2개 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절반으로 나눠. 그래서 공 2개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0 2개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10의 세제곱이래. 그럼 1.5를 올리고 내는 거야.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다. 어? 얘가 홀수로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나온 적이 있긴 해. 한 번 나왔어. 고3 문제에서. 고3 문제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나왔는데 뭐 계산을 직접 되게 정밀하게 요구하진 않았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좀 더 편리하긴 했는데, 나오는 순간 짜증부터 확 났지, 나도. 이런 시장! 욕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나왔어, 한 번. 알아들어? 절반 뚝 나눠서 위아래로 공을 움직이면서 해. 이거랑 똑같은 게, 얘랑 똑같은 게 ph 빼기 poh가 나와. 그럼 또 x 더하기 y가 14, x 빼기 y가 뭐 이지랄 하지 말고 또 77에서 올리고 내리란 말이야. 얘가 4래. 4면 2개 올리고 2개 내리면 되잖아. 9하고 얘가 6이래. 그럼 3개 올리고 3개 내리면 되잖아. 돼? 10하고 3 알지? 돼? 아마 이걸로 3 차이가 났었을 거야. 기억이 안 나네. 돼? 되지? 요즘 트렌드는 좀 더 지랄인 게, 야, pH하고 pOH는 곱하고 나누고, 곱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나누는 게 지랄이야. 나눈다? 또 요즘에는 요 비율의 상대값을 가져가든지, 직접적으로 상대값이 아니면 그냥 비율값 가나다 해서 수용액별로 11대 4면 얘가 가, 얘가 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더 복잡한 형태야. 괜히 이렇게 만들었네. 잠깐만. 만약에 제가 2분의 5야. 저 값이 뭐야? pH 10이야. 야, 더하면 몇이라고? 더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해. 일단 알았어? 위아래 더해. 만약에 얘가 6이야. 그러면 1분의 6으로 만들어서 6하고 1하고 더하라고. 그럼 몇이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4하고 10. 느낌 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습관처럼 만들면 돼. 그리고 11대 4가 나오잖아. 그러면 야, 11이 나올 만한 건 11, 3, 그지? 14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3, 얘는 3분의 4가 돼야 되잖아. 11대 4니까. 그럼 6분의 8이겠네. 14가 돼야 되니까.
그럼 PGB는 11대 8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와? 결국은 더하기 10과 14. 그지? 분수로 나와 있어도 위아래 숫자 더하면 14. 이해돼? 직접 이제 뭐지? 자이스토리나 고3 기출문제 유형에 이런 게 등장을 해서 마구 풀어주면 나중에 마구 풀어주면 야 이건 몇 대 몇이지 했을 때 막 던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나의 사고의 흐름은 이거야. 14 더한 거. 알아들어? 내가 마구 풀어줄 때 니들 알아들으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거 일일이 계속 나중에 또 설명할 때 야 이런 그 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뭔 말인지 알지? 시간을 좀 줄인다는 의미로 이번 눌러.